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 고3 모의 평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화법 지문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문 분석을 함께 살펴볼게요. 발표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교내 민속놀이 한마당에서 우리가 함께할 민속놀이는 연날리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에 뭔가 중심 제재가 제시되고 있고요. 행사 전에 연날리기에 대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연날리기의 역사와 놀이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연날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연날리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자, 발표자가 진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발표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연날리기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시죠 라고 하면서 화면에 있는 사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작을 선택한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죠. 바로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개념인데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말의 뭔가 세기, 크기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눈맞춤 혹은 손짓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강연자가 가리킨다라는 비언어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활용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이해를 도울 수도 있겠죠. 자, 이 사진 자료는요, 고구려 벽화 고분인 장천 1호분에 있는 벽화를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시대 때도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에서도 쓰였고. 옛 문헌을 살펴보면 연날리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일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날리기의 가장 처음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연날리기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라는 이런 세부 내용들이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로 출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던 연날리기는요, 점차 민간에서 놀이로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주로 정초에 연날리기를 하였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즐겼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연날리기의 역사, 언제부터 우리가 연날리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런 삼국사기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신뢰감을 가지고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연날리기 놀이 방법에는 높이 띄우기, 재주 부리기, 끊어먹기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날리기 놀이 방법의 예시를 들고 있네요. 우선 높이 띄우기는요, 연을 얼마나 높게 그리고 멀리 띄울 수 있는지 겨루는 것인데요. 재주 부리기는 연을 날리는 사람이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연이 급 강화, 급 상승 등을 하도록 고개를 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어먹기는 연싸움을 하며 상대편 연주를 끊는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에 가장 관심이 생기나요? 라고 또 한 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들어보고 있어요. 네, 대부분 끊어먹기라고 대답하네요. 그러면 끊어먹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 강연자는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청중이 가장 궁금해하고 흥미로워할 이 끊어먹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먹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활용되는 기술인 튀김은
연줄을 팽팽하게 하였다가 갑자기 연줄을 풀어서 상대편 연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돌려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교내 민속놀이 한마당 때 함께 즐길 연날리기가 기대되지 않나요? 연날리기는 우리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겼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이러한 기대되지 않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할 행사 재밌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올리고 있고요. 청중에게 우리 연날리기가 옛날부터 우리들이 해왔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모평,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의 크기상 지문을 모두 다 이제 화면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시험지를 바탕으로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실물 자료를 제시하여 성중의 관심을 유발한다. 자, 학생 여러분들은 분명 선생님 화면 사진 가리켰잖아요. 이거 자료 제시해서 청중의 관심 유발하는 거라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 실물 자료인가요? 아니죠. 사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실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발표 과제를 선정하게 된 의도를 밝힌다. 우리 아까 1문단에서 함께 읽었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여러 방법의 장점과 함께 문제점을 비교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밝힌다. 자, 여러 방법의 장점이나 문제점을 비교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연날리기의 놀이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나열하는 방법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제점을 비교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자,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했다라는 것은 약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분. 체험학습에서 봤었던 이런 내용들.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뭐 땡땡땡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땡땡땡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자와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험을 활용을 했을 때 이 4번 선지가 맞는 거예요. 이 강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질문을 던져 사전 지식을 확인하고. 자, 질문을 던지는 부분은 나타났었죠. 총 2가지였습니다. 자, 이 부분 묻고 답하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청중에게 무엇이 가장 관심이 생기나요? 라고 묻는 부분이 질문을 활용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사전 지식을 확인하는 의도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높이 띄우기라는 게 있었죠. 자, 높이 띄우기는요, 연을 얼마나 높게 그리고 멀리 띄울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번의 3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빠른 시간에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높이 띄우기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머지 1, 2번, 4번, 5번은 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짚어드린 부분입니다. 그쵸? 연날리기 역사 항목에서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이후에 민간의 놀이로 퍼지게 되었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3 9월 모평, 그 중에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문제 중에 먼저 언어에서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15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화면을 작게 해드려야 다 보일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기억에서 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미 변화를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세국어의 어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2달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중세국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변화 양상에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그리고 의미 이동이 있었죠. 먼저 의미 확대의 경우에는 중세국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보다 현대에 왔을 때 그 포함하는 의미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고요. 의미 축소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더 넓은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영역이 좁아진 경우, 그리고 의미 이동은 완전 과거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켰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어리다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다 라는 의미였지만 오늘날에는 나이가 어리다, 영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죠. 이러한 경우가 의미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리을을 함께 살펴볼게요. 기억. 영감은 중세국어에서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를 뜻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 및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짚어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요, 정삼품, 종이품 이런 특정 벼슬아치만 뜻했었어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요, 그냥 급수가 높은 모든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 혹은 나이가 많아서 중년이 지난 남자를 모두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 확대예요? 축소예요? 이동이에요? 의미가 확대됐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럼 의미 확대에 기억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3, 4, 5에는 기억이 없어서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짐승은 중세국어에서 살아있는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 자, 살아있는 생물 전체에서 인간을 제외한 동물. 의미가 확대됐습니까? 축소됐습니까? 이동했습니까? 의미가 축소됐다. 그쵸 여러분? 그런데 1번, 2번에서 더 이상 가릴 수가 없겠네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는 중세국어에서 손을 씻는 일을 가리켰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손이나 얼굴을 씻는 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손만 씻는 일을 가리켰는데 손 포함해서 얼굴까지 씻는 일을 가리켰어요. 그러면 의미가 확대됐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리을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제가 제시한 이 단어가 나왔네요.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의 뜻이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쓰인다. 자, 기억에서 디귿의 단어들은요, 뭔가 겹치는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다의 경우에는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일절 없죠. 그쵸, 여러분? 의미 이동이 되겠습니다. 의미 변화라고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모평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래에 확인되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모두 나타나 있는 선지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결합 유형이 모두 반영된 문장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늦게나마에서 늦게는요, 여러분 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조사는 어미나 부사 바로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마는요, 여러분 보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마늘 같은 경우는 마는 이제 보조사, 그 다음에 을은 격조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만 봅시다. 자기한테만은 여러분 어떠한 형식인가요? 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와는에는 여러분 무엇이 쓰였죠? 그 와는에는 적어드릴게요. 그 와는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편지만으로에서는 보조사와 격조사가 쓰였고 연락을은 그냥 조사 하나 쓰였네요. 자, 그렇다면 보조사와 격조사의 조합, 격조사와 보조사의 조합이 모두 쓰인 것은 2번 선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꽤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매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파트에서는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틀리지 않는 꼼꼼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화면 크기상 지문과 문제를 모두 담을 수는 없어서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가 지문을 바탕으로 1번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를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선지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선지를 적절히 잘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자막을 삽입하여 시청자에게 유용한 일상 정보를 함께 제시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화막에 어떠한 자막이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자막은 이거 땡땡방송이라는 이 로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뭔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자료의 생산자를 밝히는 거죠. 우리 뉴스가 만들었다라는 자료의 생산자를 밝히는 것이지 5번 선지처럼 뭔가 특정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빨리 풀려고 하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 실전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조금 더 주의 깊은 풀이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된 모의평가 고3 독서 첫 번째 지문인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읽기 양상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길이는 짧고요.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너무나 가까운 존재가 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라서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곧바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이 중심 제재가 되겠고요.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읽기 방법이 변화했다라는 말이겠죠. 독자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쵸, 여러분? 우리 일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정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대요. 그쵸, 여러분? 요새는 뭐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내가 원하는 요구보다도 더 많은 TMI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가 인공지능을 통해 지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로 생성하는 것에 용이하기에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고요. 독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줘 혹은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인공지능이 이것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하는데요. 학습한 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도 그러한 잘못된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은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방대한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인풋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인풋에 해당하는 학습 자료를 입력을 해요. 그렇다면 이 인풋이 되는 학습 자료 안에 뭔가 편견이 있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잘못된 내용을 바탕을 학습해서 잘못된 결과값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또한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만약에 없더라도 정보를 추출하거나 뭔가 골라내거나 이 정보와 다른 정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고 균형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독자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만 한쪽 입장에 치우친 내용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누락하기도 하고요.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3문단에서는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왜곡되게 편집되는 정보는 있는지, 출처는 명확한지 등을 점검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또한 독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냐? 생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게 시키거나 필요할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 내용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2가지 이상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 내용을 대조하라는 말인 거죠. 혹은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해서 글이나 서적을 통해 내용을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깔려있는 전제는 당연히 인터넷과 도서관이 그래도 인공지능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평 변형 문제 2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A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난이도는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죠. 인공지능이 정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스스로 교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누락되는 경우,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가 점검하는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8번 문제입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조금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아까와 동일하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의 오류는 학습 데이터 단계와 정보 처리 단계 모두에서 비롯될 수 있다. 자, 정답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이 부분이네요.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 학습한 정보의 인종, 지역, 성별 등의 편견이 있거나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어서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정보 처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지는 왜 틀렸는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1번,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충실할수록 정보 왜곡의 가능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독자의 요구에 충실한 것이 왜곡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3번, 인공지능은 원본 자료의 출처를 항상 잘못 표시하므로 자, 지문에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출처를 잘못 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거지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항상 잘못 표시됐다라는 거는 틀렸습니다. 4번 학습 데이터에 편견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는 정보 조합 과정에서 반드시 맥락 훼손으로 이루어진다. 자, 학습 데이터에 편견 문제 제시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조합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임의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란 말이 틀렸습니다. 만약 학습 데이터에 편견이 있더라도요. 정보 조합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만 골라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5번 정보 추출 및 조합 기술의 발전은 학습 정보에 내재된 편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자, 학습 정보 내재된 편견 문제. 자, 그럼 인풋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학습시킬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는 뭔가 해결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8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지문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에 시행된 고3 모의평가 독서 두 번째 지문, 복합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개의 독서 지문은요, 평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접했던 지문들의 길이보단 조금 짧았어요. 다만 복합지문인 만큼 연계해서 사고할 수 있는 과정이 무척 영역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라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 영화라는 것이 영화가 대중의 취향을 반영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장르 영화가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과 이런 관습이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유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크라카우어는 영화가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라는 말을 쓴 걸까요? 앞서서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었죠. 사회적 생산물이자 대중의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이념과 같은 것들은 꽁꽁 숨기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 이면에 감추어진다고 합니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출제될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요. 바로 이 부분, 크라카우어가 어떻게 영화를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모티브와 이미지를 해석을 했고 그 속에 들어간 이념을 읽어낸다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고요.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는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들어주니까 좀 더 예시를 들어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런데 크라카우어는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스는 영화의 그런 서사, 플롯, 줄거리 있잖아요. 그런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대요. 자, 프레드릭 제임슨에 따르면 오늘날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라고 정리된 이후에야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명할 수 있다면, 자, 이 말의 의미는 현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면, 네,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겠대요. 제임스는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화는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프레드릭 제임스는 주장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라카우어는요, 영화의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사회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임슨 같은 경우에는요, 서사가 가지는 뭔가 역사화 기능, 현재든 미래든 과거처럼 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사회를 뭔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나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F는, 자, 여러분, 여기 SF가 아까 가의 마지막에 제시가 됐는데 나에서 바로 SF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SF에 대해서 뭔가 연계지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자, SF는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SF는요, 과학적 지식에 기반은 두지만요, 이러한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팩트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말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죠. 이런 인과관계가 납득되냐 안 되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인데요. 이런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SF 연구자 다르코 수미는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노붐의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이례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뭔가 이례적인 것,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이로움이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노붐이래요.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경이로움의 느낌, 이게 바로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라는 거죠.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고요. 그러한 점에서 SF의 진정한 주인공이 노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경이로움이라는 것에서 현실과 일절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수비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이런 상상이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른데요. 자, 현실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이런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최근에 이러한
인지적 낯섦을 느낀 게 뭐냐면 이제 현대인들이 책상 앞에만 계속 앉아 있고 뭐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일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미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다 뭔가 거미 인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이 지금 우리의 이런 생활 습관을 뭔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뭔가 낯설기도 하고 새롭게 느끼기도 하는 이게 바로 인지적 낯섦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뭔가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책상 앞에만 앉아 있고 이렇게 배가 나오고 뭔가 건강하지 않는 삶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거든요. 자, 인지적 낯섦이 이런 감각적 충격, 뭔가 정서적인 감각을 통해서 비판이라는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게 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수빈이 인정했다는 것과 요즘 같은 세상에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전쟁 등 좀 예민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뭔가 이상향 그리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SF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희는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나의 인지적 낯섦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9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가장 적절한 비판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낯섦은 우리에게 뭔가 감각적 충격과 동시에 우리를 비판적 태도와 성찰적 태도를 가지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외계인, 우주선 이런 것들에 이제 낯섦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현실과 무관한 볼거리로 즐길 뿐이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과 인지적 낯섦에 대한 개념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SF의 상상력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소비될 경우 그냥 즐길 거리로만 인지할 경우에는 이성적 성찰을 유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3 9월 모평 세 번째 독서 지문인 공공저널리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각 학자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라고 하면서 20세기 중후반의 언론은요,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뭔가 괴리되고 이례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서 공중은 뉴스를 기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해당 문단에서는 공중이 왜 20세기 중후반 언론의 역할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뉴스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공공저널리즘의 등장 배경이 제시되고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선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드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자, 리프만 같은 경우는 공중이 뭔가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해를 해서 공중에게 뭔가 뉴스 내용을 뭔가 전달만 하면 그만이지 뭔가 중심 의제로 삼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바로 제시되고 있네요. 이것이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듀이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고요. 그는 파편화된 공중에, 그러니까 서로 뭔가 결합하지 못하고 이제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있고 뭐 이러한 특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을 통해서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공중의 유기적인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듀이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젠이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요. 로젠은요,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합니다. 공공저널리즘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사회과학적 방법을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논의가 문제 해결까지 보장하는 것은 꼭 아니지만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이러한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언론은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균형적인 정보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공공을 취재해서 취재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방식 자체에서 내용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주관성이 개입된다라는 문제가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바이어는요, 공공저널리즘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숙고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바이어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한 4분 정도의 견해를 살펴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시험지를 바탕으로 6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가장 적절한 선지는 2번이 되겠습니다. 리프만은 듀이와 달리 공중을 언론이 이끌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에 제시되어 있네요.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있자, 그리고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언론이 공중에게 그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만은 공중이 언론을
공중을 언론이 이끌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 것이 맞죠. 하지만 듀이는요, 공중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같이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듀이와 달리라는 이러한 부분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리프만과 듀이는 모두 언론인의 전문성을 저널리즘의 핵심 요건으로 보았다. 언론인의 전문화는 아까 누구의 의견이었죠? 리프만의 의견이었습니다. 3번 듀이는 리프만과 달리 언론 보도의 객관성보다 신속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듀이가 신속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4번 리프만은 공중의 합리성을, 듀이는 언론의 중립성을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보았다. 자, 공중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요, 바로 듀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5번 리프만은 공적 담론의 장을, 듀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았다. 두 개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네요. 그쵸? 공적 담론의 장은 듀이가, 정확한 정보 전달은 리프만이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는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1의 경우는요, 여러분, 대중이 선입견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전문가로서 한 발 떨어져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에 제시된 리프만의 관점과 일치하죠. 학생 2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중을 너무 무시하는 생각이야.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공은 결국 대중이야. 대중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듀이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2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자, 3번 같은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은 공공 저널리즘을, 학생 2는 20세기 중후반의 저널리즘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공 저널리즘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론의 장을 목표로 하는 언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저널리즘을 옹호한다는 설명은 틀렸고요. 아까 1문단에서 20세기 중후반의 언론은요, 뭔가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 전달만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2가 20세기 중후반의 저널리즘을 옹호한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3 9월 모평 마지막 독서 지문인 지각부호와의 오디오 신호 압축 원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1문단에서는 이러한 축음기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 다음에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가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그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고요. 요즘에는 아날로그의 형태가 아닌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서 파일로 저장한다고 하는데, 자, 이진수는 이제 0과 1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서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비트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아날로그 소리와 유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파일을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전송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 이렇게 내용을 끝내고 바로 이 내용이 3문단에 이어서 제시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부호화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지각부호화라는 것은 청각의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최소 가청각도 차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개념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최소 가청각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임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소 가청각도가 100이라고 합시다. 자, 이 최소가 청각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99의 소리가 나타날 때는 이 최소 청각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최소 청각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이래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Hz,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파수별로 최소 강청도가 정해져 있는데 100Hz는 택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우리 이러한 경험 해본 적 있죠? 너무 큰 소음이 있거나 옆에 사람이 말하는 말소리가 너무 커서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안 들리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자,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하고요.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비슷한 주파수일수록 이란 말인 거죠.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대개역이라고 하는데요. 임대개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대개역이 훨씬 넓다라고 합니다.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이라고 하고요. 이 차폐 문턱값과 아까 소리 청각도를 구분해서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 가리키는 영역 자체가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각부호화는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자, 3, 4문단은 지각부호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였고요. 이러한 청각 특성을 바탕으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것이 바로 지각부호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대개역으로 나누고 각 임대개역에서 최소가 청각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고 합니다.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추고요.
차폐의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 수가 이제 적어지면서 용량이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즉, 지각부호와는 각 임대경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지각부호와 기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과학 기술 지문이지만 그래도 뭐 해볼 만한 지문이다. 그쵸,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왜 5번이 적절하지 않은지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요.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품질의 음원일수록 할당되는 비트의 수가 크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비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음에 가까워진다, 아날로그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된 비트 수가 적다는 설명은 5번에 해당하는 설명은 고품질의 이제 음원의 특징과 반대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녹음 방식의 소리의 물리적 진동, 아까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였고요. 지각부호와는 인간의 청각이 모든 소리 정보를 완벽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소리, 이런 것들은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압축된 파일에서 높은 음질을 담당하는 소리는 차폐 문턱값과 소리 크기의 차이가 큰 소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의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해서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는 그 소리가 높은 음질을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리를 듣는 기준은 조용한 환경에서 소리를 듣는 기준보다 더 높다. 자, 여러분, 조용한 환경에서 소리를 듣는 기준을 아까 무엇이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었죠? 최소가 청강도라고 했었고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리를 듣는 기준은 차폐 문턱값이었죠. 자, 차폐 현상은요, 문턱값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시끄러운 환경이 기준이 더 높다고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확인을 하고, 내용 일지를 확인하고 조금 사고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3 9월 모평 고전소설인 이화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특징을 함께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 소설은요, 고전소설이자 전기소설이고요. 요괴와 다투는 장수 이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인 이여백을 등장시켜서 작품의 사실성을
더하는 한편 사건 해결의 조력자로 기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괴란함을 들으시고 깊이 금신하사 유에 불평하시니. 자, 여산 고을로 간 원님마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우리 임금, 상이 뭔가 걱정이 되게 많았대요. 그 와중에 이화란 장사가 있어 우리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화란 장사가 있어 일찍 묵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하고 불운해하더니. 자, 주인공의 상황입니다. 자,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뭔가 묵과까지 했는데 벼슬을 못해서 뭔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었나 봐요.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10여 년의 벼슬을 못하옵고 성화의 무익하옴을 주야에 하니 깁삽더니 이제 여산의 궤변이 고이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야 이런 안 좋은 일, 이런 사변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라고 상한테 말씀을 드리죠. 상이 서사를 보고 대의하사 무척 기뻐하사 즉일 여산부사를 제수하시자. 자, 이화한테 야, 너 이 여산 고을로 가봐 라고 명령을 내리자 이화도 기뻐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산으로 간 사람마다 다 죽는다는 소식을 알고 있던 이런 가족들은 이화가 간다는 소식에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너가 구태여 자원하려 죽으려 하면 어찌미뇨. 달리 말고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가족들은 이화를 만류하고 있어요. 소자 듣자 하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괴력치 마소서라고 하면서 저는 바른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가겠다는, 여산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나여 즉시 하직코 인사하고 나흘 만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자, 사건의 빠른 전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죠, 그쵸 여러분? 뭐 가는 여정을 제시한다거나 뭔가 가족과 조금 더 뭐 이별의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러한 부차적인 장면을 전부 다 삭제하고 바로 여산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이화는 아전집의 자물쇠에 깃든 홀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너 여백아 말해봐. 누가 자꾸 이 여산의 원들을 죽이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여백이 말을 못 해준 거예요. 자, 이화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자, 너가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2번 죽는 일이 없으나. 자, 왜 2번 죽어요 여러분? 여백은 이미 홀령이에요, 그쵸?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자, 나 2번 죽을 일 없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또 괴롭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나 너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 잘못해서 네가 만약에 행동을 잘못하면 나도 없어지고 너도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화가 은근히 물어봅니다. 자, 좋은 길을 나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백이 말하기를 저 은행나무 천여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급히 빨아먹으니. 자, 은행나무에 사는 이 여우 한 쌍이 고을에 오는 원을 다 죽인 거였습니다. 자, 이 여우들은 요술도 점점 더 신기하게 부르고요.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망군으로 겹겹이 진을 쳐서 사람마다 활과 총과 장검을 장전하라 하고, 이거는 이제 이화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대톱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기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온과 노파가 나올 것이니 억만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무를 베봐. 그럼 처음엔 피가 나올 거야. 그런데 계속 베보면 백발 노온과 노파, 노인과 이제 할머니가 나올 텐데, 자, 여우를 잡으면 되고 동시에 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백이요, 이화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아까 확인한 특징이 여기서 두드러지네요. 여백이 바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걸요. 자, 이화는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내가 잘해볼게,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요,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렸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해서 뭔가 신묘해서 나무 위에 백발 노온과 노파가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이거 신선이 이 나무에 살고 있다. 이 나무를 베면 백성도 다 죽기 쉽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원, 바로 여기서 원은 이화를 말하는 거죠. 이화가 원으로 임명돼서 와 있으니까요. 자, 너네가 왜 내 명을 거스려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내가 너네를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리라 라고 하면서 은행나무에 사는 존재를 신선이 아닌 요괴라고 확신하고 아까 여백이 말해준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죠. 자,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울이 터질 듯하니,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서술상의 특징 과장법이 쓰였습니다. 자,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자, 나무를 베보니까 아까 이백이 말해준 대로 유혈이 낭자하고요,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렸대요. 자, 나무의 변이, 자, 피가 이렇게 나오니까 베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원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일시에 계속해서 베게 됩니다. 자, 나무 위에 백발 노온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병력같이 소리 지르니, 자, 아까 노온과 노파가 소리를 질렀어요. 문득 천지가 무너지듯 일광이 어둑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자, 비현실적 요소인 거죠, 여러분.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도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을 합니다.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모든 군사와 백성이 나무를 딱 베니까요,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고 금빛 같은 여우였대요. 자, 그러면 노온과 노파는 신선이 아니라 아까 조언을 들은 대로 여우였던 거죠. 자,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 그 원들이 계속 죽은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신 덕분에 이제 태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여백이 암여우와 수여우를 동시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자, 죽은 게 수여우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언가 사건이 또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뒷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지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네, 저희는 기출문제 중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여백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2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아까 지문의 특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여백은 실존 인물이자 작품 내에서도 홀령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이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말을 말해주지 않으려다가 결국 여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화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까지 해주죠. 자, 이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3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경사, 그리고 달빛 체질, 용연사기 세 문학작품이 함께 있는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입니다. 경사의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성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점을 고려하고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나무예요.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 이러한 섭리, 자연의 일반적인 섭리가 반영되어 있는 이런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어져 있대요. 자, 기울어져 있다는 것부터가 뭔가 경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그런데 이 신발은요, 겨우 무거운 젊음의 구두였대요. 자, 젊은 시절에 화자는 무거움을 느꼈었나봐요. 뭔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이러한 젊음의 구두를 벗고 가벼운 나의 신발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바다로 기울고, 바다로 기울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뭔가 종착점이 되겠고요. 겨우 시야가 열린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바로 바다입니다. 하늘과 맞닿을 즈음의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자,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바다도 화자가 지향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자, 일련의 내용이 변주되고 있어요. 이 당연한 길, 이 순리를 따르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자, 이 가뿐한 나의 신발은 젊은 시절과 대비되는 늙은 현재를 표현하는 명사 어구가 되겠습니다.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자,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죠, 여러분. 자,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자, 또 설레어 하고 있어요.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도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오, 기우는 세계여. 자, 오라는 영탄법도 사용되었고, 자, 기우는 세계여 라고 하면서 세계도 부르는 이런 도노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우는 세계, 이 경사감에 대한 감정의 고조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달빛 체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특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달빛이라는 시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는 경사감, 바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표현상 특징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신이 태양의 체질이 아니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대요. 내 조상은 기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화자가 생각하는 달의 특징은 아늑하고 조용한 거. 나는 이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는요, 화자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렇기 때문에 화자가 나의 조상이 달빛 숭배자였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 자, 보통 우리는 낮이 뭔가 생명력이 뭔가 활기차고 그런 역동적인 느낌인데 오히려 화자의 경우에는 달을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낮이 힘겨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달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생이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자, 달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인식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되면 왠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이 야행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그것은 달은요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 이 말은 내가 달에게 끌리는 것이 뭔가 운명적이라는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이 바닷물을 끌듯이요. 자, 아까 봤었던 지문과 반복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도 나타나네요. 이런 영탄법들, 이렇게 여운을 주는 마무리, 이런 것들도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출제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세 번째 지문은 용연사기입니다. 용연사기의 특징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수필에 해당이 되고요. 수필이다 보니 교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가치와 내면 수양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서리법과 연세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물의 외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자, 사물의 외적 형태는 이미 구별이 되고 있으니 누구라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 또한 없지 아니하다. 자,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은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래요. 자,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것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네요. 사물은 작은데 사람이 그것을 크게 여기면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은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자, 큰 것 또한 작게 여길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사물에는 큰과 작음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떤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네요. 그쵸? 사물의 크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달렸다 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에서는요 사항과의 뭔가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사항은요 약봉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요.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극히 작은 경우였대요. 그래도 사항은 그 집을 편하게 여기며 용연사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 이 집의 이름이 바로 제위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는 이 사항은요 이 집이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너무 있어서 글쓴이가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다. 자, 군이 어떻게 너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렸고 저 집이 이미 너를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너의 아내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 저녁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네. 자, 이것을 모두 다 수용하고 있으니 너의 집은 어쩌면 큰 것일지도 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에게 몸을 주제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소자의 말 또한 인용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자, 연세법이죠.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세 라고 하면서 마음을 넓혀서 내면 수양을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5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영탄적 표현 1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아, 오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런 영탄적 표현은 여러분 감탄사뿐만 아니라 종결 어미를 통해서도 실현이 돼요. 뭐뭐 하지 않는가, 이게 뭔가 서리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탄적 표현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된 모평, 고3, 문학, 고전시가, 화전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작품으로 이루어진 복합 문제였죠. 먼저 화전가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전가 같은 경우는 여성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내방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중에서 쌓인 괴로움을 풀어내는 여인들의 화전놀이와 그 즐거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전가라는 갈래가 제시되어 있는데 꽃놀이 하는 노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안불열 삼춘이라. 자, 3월입니다, 여러분. 자, 3월은 봄이죠. 꽃놀이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드나무 들인 곳에 꾀꼬리 판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나비 분분하다. 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은유를 형성하는 대구법이 사용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꾀꼬리 아니러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라고 하면서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제시되고 있고요.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자, 이렇게 태평시대인데 우리 놀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노름, 이 화전놀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루 노름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련고 라고 하면서 2월이라 25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자, 그리고 그걸 바라면서요. 자, 아이를 시켜서 동네 여성들을 다 모읍니다. 자, 이제 놀러 가야 되니까 예쁘게 꾸며야 되겠죠. 먼사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이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있고 가을볕에 바린 매를 양반 물들여 있고 라고 하면서 뭐뭐하고 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자신이 꽃놀이를 위해서 어떠한 단장을 했는지 행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같은 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직유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성들, 화자를 포함한 여성들은 꽃놀이를 가게 됩니다. 소악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어서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곡에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닥거다 해서 좌우를 둘러봤더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건을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라고 하면서 금오산의 풍경에 대해서 감탄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아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뭔가 성인이 나오려고 하나 왜 저렇게 깨끗해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부분입니다.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자 화전도 지어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집에 어서오고 어서오소 집에 앉아 수륙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김 이에서 더할 소냐 라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뭐뭐 하냐라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꽃놀이, 화전놀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략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청계변의 복성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자, 무릉도원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없이 다 즐기니 소선의 적벽인들 이에서 더할 손가. 자, 소선의 적벽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냐? 내가 더 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0의 채석인들 이에서 나을 손가 라고 하면서 200의 채석과 소선의 적벽과 자신이 본 것들을 비교하면서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자,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겁니다. 자, 아마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와세풍 하거들랑 창안 백발 흩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나 다시 돌아올게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또 짚어줘야 될 부분이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아까 규방가사라고 했죠. 조선시대 여인들이 이제 방 안에만 뭔가 정숙을 지키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뭔가 답답한 마음을 오늘에서야 풀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지문인 공명을 헤아리니입니다. 작품 특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고요. 우리 사설시조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기본적인 시조와 동일하지만 중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리고 창작계층의 차이도 보이고 있는데요. 사대부들이 보통 창작을 했었던 일반적인 시조와는 달리 사설시조의 경우 일반 민중 혹은 중인들이 많이 창작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요.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창작계층의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사설시조는요, 조금 특이한 게 4대부가 화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설시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 되겠고요. 세속적 가치에 대한 회의감과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도 학문 수양에 힘쓰는 4대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짚어봅시다.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공명을 내가 좀 가지려고 했더니 욕심이 반이래요. 나한테 좀 치욕적인 부분이 반인 것 같대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성취를 내가 따르는 것이 조금 헛된 일이다,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깨달은 부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형전 헤쳐놓고 읽기.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4대부의 모습이 드러나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앞내에 살찐 고기도 낮고 뒷매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이미 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삶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사설시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진솔하고 솔직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4대부가 창작하다 보니까 이런 한자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조금 차이점이 될 수 있겠네요. 평생이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하귀진하면 기 좋은가 하노라. 나 그냥 자연 속에서 살다가 자연 속으로 귀의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작품의 경우는 아까 두 번째 작품의 뭔가 주제와 결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전원 생활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청산이 둘러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자연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네요. 풍월이 벗이 되어. 자,
달이 친구가 된 것 같대요. 자연을 뭔가 자기와 가깝게 여기고 있는 태도가 나타나고요. 백운에 누웠으니 내가 구름에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완전 합일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백구야, 100년을 함께 놀자. 나 100년 동안 백구랑 지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무라일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앞서 봤었던 세 개의 지문을 각각 가, 나, 다로 이해를 해주시고 1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다의 화자가 속세 혹은 자연과 대비되는 세계에 대해 보이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5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네요. 다음에 선지 중에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화자는 규중이라는 억압적 현실에서 화전놀이라는 노름을 통해서 뭔가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나의 화자는 공명이라는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제시되겠죠. 공명을 헤아리니 영역이 반이로다가 해당 선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문들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된 고3 문학 가장 마지막 지문인 두 출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의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짚고 갈게요. 지주 집안 머슴 김원석이 겪는 사건들과 이제 김원석이 뭔가 현실을 각성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 되겠고요. 봉건적 계급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과 개인이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떡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심화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점은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수 있겠고요. 주인공 김원석이 기존의 봉건 질서에 순응하던 인물에서 현실을 자각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근대적 개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문 분석 일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인하는 김원석이 우리의 중심 인물이죠. 양덕 영감의 집에서 명절떡을 훔쳐왔어요. 이 떡으로 또새 아버지와 치전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 영감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리 오너라 하며 순서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 소매자락을 잡아 채진다.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자, 벌을 그냥 차라리 받겠다라는 체념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원석이는 뭔가 순사가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대요.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양 맡아보는 선달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니에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이 떡을 훔침 당한 거죠. 네, 양덕 영감이 나왔습니다. 자, 탐스러운 대모풍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데에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양덕 영감에게 연거푸 물었습니다. 양덕 영감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까보다는 조금 수그러진 태도로 네 하고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사는 양덕 영감에게 주제소로 가자고 했죠. 자,
사람이 죽었고 그것을 수사하러 온 순사가 이제 중심인물인 김원석을 잡고 김원석의 주인인 것 같은, 호주인 것 같은 이 양덕 영감을 주제소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양덕 영감은 영문을 모르죠. 네, 당황스러울 만합니다. 왜 그러슈? 시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 곡갈참봉이 나서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자, 곡갈참봉이라는 인물이 양덕 영감이 너무 곤란해하니까 자신이 대신 나서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석은 놀란 거였죠. 이렇게 치존이 죽었다라는 거를 곡갈참봉도 알고 있어? 소문이 벌써 돌았어? 라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갈태건 당신도 갑시다 하면서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곡갈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쇳내를 게올려가며 애원을 해보았으나, 자, 곡갈참봉은 제발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서운 거죠. 순사가 가자고 하니까 막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주제소로 가게 되었대요. 자, 이렇게 좀 권위가 있는 뭔가 전통적인 신부 질서상에서는 뭔가 상전인 사람들이 이렇게 근대적인 사회, 뭐 순사가 있고 이런 근대적인 식민 권력 앞에서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집의 가문에는 전혀 없었다는 일인 거죠. 중략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 때에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 그러나 읍내의 청년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고 합니다. 자, 송장을 파묻고 내려올 때 그 청년들은 원석이를 붙들고 기위 양덕집에서, 양덕 영감 말하는 거죠.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올 바에야 오늘로라도 나오쇼. 우리도 이리 올 때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진 놈, 우리 양덕 영감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요, 이런 봉건적 사회 질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얼마나 내놓겠소? 야, 부조금 얼마나 하겠어?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신분 질서 같은 경우는요, 일반 평민 계층이 이런 양덕 영감과 같은 계층에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신분 계급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청년의 말에 원석도 이렇게 말을 하며 양덕 영감의 뭔가 인색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청년이 묻죠. 너 그 집에서 나오면 어디 가려고? 했더니 왜 그러시죠? 저도 이번에 무식한 생각이나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오라가렵니다 라고 원석이도 발을 멈추며 섰습니다. 자, 원석이가 아까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했었죠. 이런 봉건적인 가치관에서 근대적 사고관으로 바뀌고 있는, 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가서 뭐 하게? 라고 하니까 원석이는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떼기라도 붙여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만은 하면서 코를 쓱 훔쳤대요. 글쎄 말로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얼음얼음 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 힘들 텐데 라고 하면서 청년이 또 말리죠. 그러면서 원석은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인의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3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행동 없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부분이 틀렸죠. 청년들의 행위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청년들의 뭔가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장래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호상 역할도 해줬고요. 원석에게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양덕 영감을 나쁘게 지칭을 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뭔가 다질 수 있도록 막 격려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방관자적 뭔가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원석은 주인집의 몰락을 계기로 현실을 자각하고 서울로 떠나기로 한 주체적인 인물 맞습니다. 2번 양덕 영감은 전통적인 혹은 봉건적인 지배계층을 대표했었죠. 하지만 새로운 권력, 바로 순사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런 근대적 권력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지는 등의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주제소로 가는 등 그런 몰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순사는 일제강점기의 근대적 공권력을 상징하며 위압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가기 싫다는데도 강제로 주제소로 가줘야 되겠다 말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서서 제가 이 작품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고깔참봉은 양덕 영감의 아들이었죠. 아버지 권위에 의지하면서도 처음에는 막 센 척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하지만 순사의 태도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쇳내 하면서 애원했었다고 했었죠. 그런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출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